예, 두 번째 시간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혹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낮 동안에도 기능에 저하가 있다고 호소를 하면서 찾아올 경우에 증상이 충분히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이냐, 즉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그리고 환자가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이냐, 아니 뭐 못 자기는 하지만 힘들어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사이코 에듀케이션, 즉 규칙적으로 자고 잠잘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을 하고 보내라는 뜻인 거고, 충분히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한 임페어먼트가 있다면 서카디안 리듬과 싱크로니가 되어 있는지를 봐라. 즉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서카디안 리듬 슬립 디스오더일 수 있어서, 즉 다른 수면 장애일 수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싱크로니가 되어 있는데, 즉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못 자는 거라면 수면에 영향을 주는 서브스탄스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인적인 치료니까요. 그런데 그런 서브스탄스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코모비드한 소마틱 혹은 멘탈 디스오더가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불면증이라고 정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트리트먼트를 퍼스트 라인 옵션으로 시행하고, 단기간으로는 벤조다이제핀이나 벤조다이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불면증의 약물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여드린 2008년에 나온 미국 수면학회의 내용들, 거기서 권하는 권고사항들입니다. 즉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쇼텀 파마코세라피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트리트먼트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이란 말씀을 두 번이나 드린 이유는요, 약물 치료를 롱텀으로 했을 때 더 얻어지는 베네핏이 증명된 적이 없다는 부분과, 그리고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트리트먼트 없이 약물 치료만 해서는 불면증이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트리트먼트를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약을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크로닉한 인썸니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그날 밤에 졸리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앞에서 정상수면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알려드렸지만, 서카디안 리듬과 어긋나게 자고 있다거나 혹은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어서 슬립 니드 자체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약을 먹는 것이 전부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아도 약이 듣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환자들의 행동 패턴이나 혹은 잠자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을 고를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 심톰 패턴을 우선 고려합니다. 즉 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잠이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고 나서 오히려 오전에 더 많이 늘어지고 오전잠이 늘어나는 바람에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텀 패턴에 따라서 약을 고르는 것, 트리트먼트 고을, 즉 이 사람은 약 먹고 직장에 다니고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바꾸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움직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또 다른 문제가 겹쳐 있어서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가, 어느 정도까지 재우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전에 치료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환자의 선호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환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치료는 가능한가, 코모비드 컨디션은 다른 게 없나, 그리고 또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없는지, 그리고 메디케이션 인터랙션은 없는지, 사이드 이펙트에 특별히 민감한 것은 없는지를 고려해서 확인해서 약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할 때는 환자한테 아래의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교육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치료의 골이 어디까지고 환자의 기대를 어디까지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환자와 처음에 분명히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꿈을 하나도 안 꾸게 해달라고 그것이 소원이다. 난 꿈을 한 번도 안 꿔본 적이 없다. 꿈 좀 안 꾸고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린데요. 꿈을 안 꿀 수는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 꿈을 안 꿔봤어.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꿈이 없는 잠은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꿈이 기억이 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꿈이 너무 생생하거나 꿈이 너무 많거나 한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트리트먼트 고울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이프티 컨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솔직히 저는 어떤 약을 고를 때 특히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노인이라서 그런데 내성 자체, 중독성 그런 것보다 이분이 약 먹고 어지럽거나 넘어지실까봐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 약을 먹고 첫날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보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같이 먹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약을 타시는데요. 그 중에 벤조다이제핀이 겹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료 모달리티는 없는지 저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를 병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경우에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약의 용량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바운드 인썸니아에 대해서 꼭 설명합니다. 수면제들은 대부분 리바운드 인썸니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약을 먹고 자면 내일은 약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현상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약의 부작용이고 이것이 약의 내성하고는 또 다른 의존성과는 다른 얘기인데요. 특히 포텐시가 센 약일수록 먹고 자면 다음날은 잠이 안 옵니다. 그냥 내가 제틀렉 같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던 분들은 어제는 약을 먹고 오늘은 약을 먹지 않았는데 시차가 적응이 아직 덜 됐나 보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어머 나 이제 약 없으면 평생 못 자나 봐. 이제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이것이 또 다른 각성으로 작용해서 환자분들을 더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인썸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을 끊을 때에는 테이퍼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리바운드 인썸니아 때문인데요. 할 수 있는 한 약을 용량을 줄여서 끊지 확 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크로닉한 코모비드 일리스가 있을 경우 혹은 시비어하거나 리프랙터리 인썸니아가 있을 경우에는 히프노틱 메디케이션을 크로닉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저도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그럼 잠이 안 올 때까지 기다려서 참다가 어쩌다가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매일 밤 먹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수면 스케줄이 많이 깨져 있을 경우, 즉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환자분이거나 아니면 밤마다 약을 안 먹고 자는 것을 너무 힘을 많이 들여서 하고 계셔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너무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 밤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끊어가는 테이퍼링 단계이신 분, 그리고 그런 걱정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서는 인터미턴트하게 약을 드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처음 불면증 치료를 할 때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약을 사용한 다음에 약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용량으로 유지할 것인가, 약의 용량을 줄여볼 것인가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약을 끊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바운드 인썸니아를 막기 위해서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것을 권하며 그리고 프리퀀시를 줄이는 방법도 역시 원칙적으로 권합니다. 약의 용량을 끊을 수 있을 만큼까지 줄인 다음에는 제가 끊어보시라고 권하는데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약을 먹는 행위 자체를 안 한 것만으로도 각성이 되어서 오늘 잘 수 있을까? 자야 되는데 하면서 즉 잠을 자는 건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돼야 되는 일인데
자동으로 돼야 할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야 하는데 하면서 시험 치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을 최소량까지 줄인 다음에는 월수금은 드시고 화목토는 드시지 말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안 먹어도 내일은 잘 잔다는 기대를 갖게 돼서 환자의 각성도를 낮춰보려고 하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면제들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벤조디아ze핀 리셉터 아고니스트, 멜라토닌 리셉터 아고니스트, 히스타민 안타고니스트, 오렉신 안타고니스트. 우리나라에는 오렉신 안타고니스트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플라벨로 실제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항우울제 혹은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알파토 델타 리간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들은 졸피뎀, 에스제조피클론 그리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2016년에 미국의 수면학회에서 나왔던 파마콜로지컬 트리트먼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약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권유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에스조피클론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죠. 이 약에 대해서는 슬립 온셋이 안 되는 인솜니아의 사용을 권하는 것으로 레코멘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멜테온이란 약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제가 건너뛰겠고요. 테마제팜도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트리아졸람, 할시온이죠. 할시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슬립 온셋 인솜니아에 대해서는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졸피뎀 역시 슬립 온셋이 안 되는 인솜니아에 대해서 권유하는 약입니다. 슬립 메인테넌스가 안 되는 인솜니아에 대해서 권유하는 약은 독세핀, 에스조피클론, 테마제팜, 수보렉산트, 졸피뎀이 있습니다. 수보렉산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죠. 그래서 졸피뎀은 슬립 온셋과 메인테넌스 모두에 레코멘데이션 되는 약입니다. 수면 장애와 치매에 대한 연구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수면제 사용이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신과적 약물 그리고 수면제 사용, 그 다음에 술 사용하는 것 등을 공변인으로 고려해서 과연 잠을 못 자는 것이 치매의 위험을 올리는가를 본 연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이 2012년에 1664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나 2010년, 2011년에 있었던 연구들 모두 다 잠을 못 자는 것이 혹은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2014년에 있었던 연구들 모두 약물 사용을 코베리에이트로 고려해도 잠을 너무 못 자거나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 모두 치매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연구는 네거티브 파인딩, 즉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 연구였습니다. 즉 수면제 사용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것이 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치매와 연관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2년에 플러스원이라는 잡지에 나왔던 연구인데 수면제 사용을 할수록 그리고 수면제 용량의 도즈 디펜던트하게 치매의 리스크가 올라갔다는 연구가 발표가 됐었고 이것 외에도 한두 편이 더 관계가 있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올해 2020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키아트리에 실렸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3만 5,46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Z-드럭이 이제 아시다시피 벤조디아제핀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 이 약물과 다른 앵자이라이틱스를 모두 다 포함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치매의 발생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 어떤 이 약물과 치매 발생과의 관계는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연구들은 사실 역학 연구잖아요. 역학 연구는 어쩌면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치매가 생길 파퓰레이션들이 처음에 프로드롬으로 제일 많이 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면장애거든요. 수면장애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을 먹어서 같이 코인스턴트하게 치매가 발생하는 것과 약물 먹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면장애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약물이 어느 만큼 어떤 질병의 발생 기전에 빠른 속도로 발생하든지 느린 속도로 발생하든지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신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사람 대상 연구였고 2013년에 자마 뉴럴로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수면 효율은 내가 누워 있었던 시간 분의 실제로 잔 시간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90% 이상의 수면 효율이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노인 인구에서는 85%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수면 효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CSF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의 농도가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농도가 낮았는데 그것이 잠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잠의 기능이 내 뇌 속에 있는 어떤 웨이스트, 노폐물들을 CSF를 통해서 흘려내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것이 잘 안 되고 그러면 CSF 내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축적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사이언스에 실렸던 연구인데 2009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쥐를 재우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쥐를 재우지 않고 나서 이제 봤더니 쥐에 사람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아밀로이드 플레이크가 훨씬 더 많이 생긴 것을 잠을 제대로 잔 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뉴럴로지 잡지에 실렸던 연구인데요. 노인 인구들에게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를 물어봐서 평균 3.5년, 3년 반 동안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PSQI 스코어라는 거는 잠을 잘 잘수록 낮은 거거든요. 잠을 못 잘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스코어인데 이 사람들이 베이스라인에 MRI를 찍고 3년 반 뒤에 MRI를 또 찍고 나서 브레인 볼륨을 봤더니 브레인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사람들일수록 잠을 잘 못 잤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잠을 못 자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브레인 볼륨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 현상으로서 잠을 못 자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못 자는 현상 자체가 뇌 위축과 연관이 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뷰즈 포텐시 혹은 디펜던시가 생길 리스크 있습니다. 있지 않다고 대답을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높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보여드릴 슬라이드들이 있습니다. 2005년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사이키아트리에 실렸던 렐러티브 어뷰즈 라이빌리티에 대한 연구인데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졸피뎀이나 에스조피클론, 트리아졸람 이런 약들의 어뷰즈 포텐시가 다른 약들보다 더 높지 않은 편으로 보고된 연구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도 배우기를 롱 액팅 약물들이 숏 액팅 약물보다 어뷰즈 포텐시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숏 액팅 빨리 작용하는 약들이 더 어뷰즈 포텐시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결과이고요. 비슷한 연구인데 2018년에 파마콜로지컬 리뷰에 실린 것인데요. Z드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제들이거든요. 수면제들의 디펜던스 라이빌리티는 모더레이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불면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을 사용하시는 것은 약 지도문이나 약전에 보면 약을 몇 미리를 쓴다, 몇 시에 준다 이런 건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약들을 쓸 때 막상 환자분들한테 중독이 되면 어떡하나,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나 등등의 걱정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약을 언제까지 쓸지, 얼마나 쓰다가 또 수면센터로 리퍼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 참고하시도록 불면증의 약물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